쿠바 주재 고위급 외교관이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행사장에서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으는데 행소로 얼굴이 빨갛고 그리고 이렇게 숨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절대 무소 불위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구었던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 세계 가장 가혹한 인권 유린 국가도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최악의 인권 상황이란 말입니다.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봐도 중앙당갑이야. 아유, 얼굴에 간부하고 써져 있어요. 김정은의 대적 권위를 훼손시켰다, 국가의 위상을 떨궜다 하는 그런 죄목 아닌 죄목을 가지고 비판서를 쓰고 또 6개월 내지 1년 동안 농촌에 나가서 혁명안을 합니다. 북한의 핵 배기 그 자체가 체제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내 이것을 폐기한다. 북한 대사관이 베트남에서 초고가 차량들을 면세 혜택으로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짜? 우와. 대단하시죠? 어머로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구나. 김정은이가 자체 나이가 어린데 그 사람이 그 해수방을 당해간 게 뭐 어처구니 없으니까 자기도 노장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숨은 정치하는 거예요. 먼저 이일규 참사님, 외무성 부국장 시절에 쿠바의 국가수반급이잖아요. 이 디아스-카넬 방북 행사 현장을 직접 다 지휘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소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동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디아스 카넬이 2018년 4월에 이제 쿠바의 평의회 의장 자리에 오릅니다. 국가 수반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이었던가요? 맞죠. 11월에 북한에 이제 방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2018년 후반이니까 북한의 고립이 점점점 심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인 우방국도 없을 뿐더러 몇 안 되는 우방국의 국가 수반급 정상이 방문할 일도 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외교가 입장에서는 2018년 11월에 디아스-카넬의 방북은 정말로 보기 드물고 귀한 우방국 국가 수반의 방북 행사니까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때 이제 김정은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실 또 기회도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이 행사를 어떻게 맡게 되신 건지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행사할 때면 이제 총 3명이 행사를 지휘합니다. 행사 총책이 있고 총지휘가 있고 현장 지휘가 있고 내부 지휘가 있습니다. 내부 지휘 같은 건 이제 내부에서 어떤 대표단의 동향이라든가 대표단이 이제 식사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다든가 또 대표단 들으면서 무슨 얘기한다든가 이걸 빠짐없이 장악해서 보고하는 지휘치고 현장 지휘 같은 건 현장에서 실지 현장에서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서 이제 보좌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고 제가 이제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현장 지휘를 맡으려면 이제 쿠바에 대한 이제 개념이 굉장히 많아야죠.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이미 순간에 물어보는 데 대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김정은이 발언 참고 자료나 이런 거는 다 일단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걸 김정은이가 꼼꼼하게 다 보면 좋겠는데 그냥 놓칠 때가 많아요. 다 안 보고 이제 그냥 현장에서 그시그시 물어보죠. 그걸 이제 대답해야 되는데 그걸 대답하려면 쿠바에 대한 일정한 파악이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쿠바에만 한 거의 10년 이상 몸을 담궜으니까 좀 안다 해서 그게 들어갔죠. 사실 저때 이제 디아스-카넬이 부부 동반으로 방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 이설주를 데리고 김정은도 공항에 나왔고
이례적으로 환송할 때도 공항에 또 직접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년 11월이면 그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봄에 몇 차례 하고 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도 이 사회주의 우방과의 어떤 이런 거를 다지고 싶었는데 마땅한 파트너가 없었는데 이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의 실권자가 방북해 줬다는 거는 김정은한테 되게 이제 정말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보면은 부인 이설주까지 해가지고 이게 사회주의식 뭐 이 포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뺨을 맞추고 이러면서 정말 환대를 하는 모습이 영상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어머. 스타일 어떡할 거야? 매달릴 수도. 좀 매달린 거 아니에요? 블루스 추는 것 같은데요, 블루스? 아니 이거는 너무 지금 로맨틱하게 나와도 눈 맞추기 아, 이거 너무 매달리고 있다. 뒤에 있는 저 정원이 애써 시선을 돌리네. 그러네요. 저희한테는 사실 이게 좀 어색한 건데 사회주의 국가들 그 턱을 많이 교류에서는 하죠. 예, 뭐 일중 간에 교류할 때도 보면 이게 상당히 일반화돼 있습니다. 러시아도 많이 하는 거. 이 행사를 또 지휘하시면서 이 김정은 얼굴을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마주 보신 거잖아요. 딱 마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준비 없이 만났거든요. 이제 딱 그 비행장 내 이제 VIP 라운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만났으면 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만나겠는데 그 사이에 또 김여정이 또 난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할줄로 좀 보자. 안전 상황 이런 걸 좀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같이 나가서 싹 돌아보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중간이 북한식 표현을 옳았다고 하는데 딱 긴장했죠. 심정은 딱 나한테 말 안 건넸으면 하는 심정.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내 위치에 가서 서 있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네끼리 막 이제 국제부장도 들어오고 외무상도 들어오고 다 자기네끼리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 야 비행기 몇 시간 논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몇 시 도착입니다. 이제 가서 대답을 했죠. 근데 그 어디 비행기야?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비행기냐 아니면 그 러시아 비행기냐 이거죠. 그래서 1916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좀 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막 긴장하니까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타이밍이 지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접촉할 때는 뭐 그런 뭐 막 떨리고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된다. 어떤 질문이 올 수 있겠다를 항상 예상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한 7번 봤죠. 그래서 아니 떨릴 것 같아. 긴장된 처음 딱 보면. 외모는 어떠냐? 외모 실제로 우리가 본 거랑 비슷하냐? TV에서 본 거랑. 내가 본 느낌대로 얘기하면 이제 실제 TV에서보다는 좀 작은 그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크고 막 기대해 보이고 막 이래 보이는데 실제 봤을 때는 그보다는 좀 물론 나보다는 구대선님보다 더 크죠. 아 나보다 더 크죠.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 작은 느낌이고 뭐 이제 굉장히 얼굴이 빨간. 난 그걸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각해서 왜 저렇게까지 빨갛지? 딱 술 먹은 사람처럼. 그다음에 뭐 생긴 것도 그만하면 뭐 미끈하게 생겼죠.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미끈합니까? 아니, 젊을 때 잘났다고. 보면은 젊었을 땐 괜찮아요. 약간 호남형이에요. 괜찮았죠. 뻘만했죠. 근데 선도 굉장히 그 통통하고 허리 애기손 같더라고. 선이 너무 살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휘지거든요. 굉장히 귀여운 그런. 네네네. 손가락에 살쪄가지고. 네. 요약해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진짜 그렇게 많이 빌었어요? 예. 완벽하게 밀었죠. 완벽하게. 완벽하게 밀었어. 그게 이제 처음에 김정은이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한 다음에 외모성을 비롯해서 사회에서 김정은이 머리 스타일을 따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후에 이발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냐. 이게 크게 말 못하고 쏙닥쏙닥.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죠. 그렇죠. 일본 사실은 캐릭터에서 많이 하는 건데 눈썹은 굉장히 난 다듬고 약간 의도적이 아닌가. 그렇죠. 눈썹은 절반 이렇게 잘라졌죠. 그렇죠. 자르고 이게 일본의 센 캐릭터 만들 때 딱 여기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그죠? 약간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글동글하니까 아마. 근데 이제 그 소위 그 원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마주서면 얼굴을 이렇게 정면 못 봅니다. 그치, 못 보죠. 가까이서 이제 사업보사 할 때는 얼굴 못 봅니다. 근데 이제 탁 떨어져서 이제 대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 빨갛다. 빨갛다. 그다음에 그 신기하니까 신적인 신비의 함보다는 신기하니까 그냥 계속 주시하죠. 이제 행동 하나 말 하나 그냥 주시하면서 진정한 태양이라서 빨간 건가? 야. 진정한 태양을 얼굴로. 사실 자연산이 아니라 좀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후계자 등장 때부터 있었고 2009년에 나올 때 27살이었는데 10대 시절에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모습하고 이제 너무나 달랐죠. 몸이 너무 이제 무겁고 그 당시에 뭐 110kg 된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김일성의 좀 카리스마를 차용하기 위해서 살도 찌우고 뭐 한 6차례 성형 수술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니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김정은과 마주 봤을 때 아까 첫 한 말도 좀 궁금한데 그 같이 하면서 혹시 했던 말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한 7번 이상이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한 7번인데 7번 이상 이제 수시로 접촉을 하니까 디아스카넬이 1박 2일 있었어요. 딱 하루 있었거든요. 하루 있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접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내가 제일 대표적으로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디아스카넬 부인이 왜 이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데려갔던 아들이 이제 친자식인지 아니면 후처자식인지 쿠바 이제 면적, 인구, 기후 풍토 뭘 좋아하고 뭐 약사, 욕사, 면마 인구가 어떻게 됐냐 뭐 기타 이런 세부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존댓말로 하시네요? 아니면 아니 그냥 그 야자도 아니고 이거 뭐야? 호칭 없이 그냥 인구 몇 명이야 쿠바는 이런 정도죠. 차사님이 나이가 더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나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혹시는 이제 유대사님 그 장인 되시는 분 같은 분들 정말 그 오랫동안 관록 있는 그 옆에 이런 분들한테는 감히 반말질을 못 하겠죠. 그 이하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벌어지죠. 김영남 그분들한테는 반말질 못 하겠죠. 존댓말로 하고 못 하겠죠. 그런데 행사 총책이 김성남 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성남 부장도 나이 꽤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 환갑이 지난 사람이거든요. 완벽하게 반말 받더라고요. 와 환갑을 심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칠순부터 존댓말이에요. 님이라고도 내가 시간 있을 때 가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네가 기준이 뭐냐? 반말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야? 존댓말이 기준. 존댓말을 잘 모르는 것 같긴 하네요. 혹시 김정은이 존댓말로 물어보면 기분은 더 편하신가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존댓말을 쓸 수도 없거냐 바라지도 않고 또 혹시 거기서 존댓말이 나왔다면 저는 좀 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날 보내려고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왜 이래? 그렇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는 이제 호흡 이게 사실 가까이에 있어 보면 제가 같이 숨찹니다. 쌕쌕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옆에서.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제 막 상대방이 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동달아 숨찬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호흡을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 이제 건강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죠.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세원실과 부서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 과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찰입니다. 우리 류현우 대사님. 네. 근고지기의 사위이셨습니다. 사실 외교부담스럽게 평양에 있다 보면 어찌됐든 멀리서라도 볼 일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 네, 볼 일도 저도 좀 있을 테고. 김종훈이 김여정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하고 김여정 같이 보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보셨나요? 물론 따로따로 봤죠. 그러니까 김종훈이는 제가 2009년에 김종훈이를 만났었죠. 만나뵀었는데 만났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이 김종훈이가 25살 나던 그러니까 후계자 시절이었어요. 애기 때네. 예.
그때 이제 저의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해서 봉화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봉화.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면회를 왔던 거죠, 병실에. 면회요? 네, 장인어른 면회를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 병실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오다 나니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사위라고. 그래서 뭐 존경하는 대장동지 안녕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존경하는 대장동지라는 게 그때 당시 김정은이한테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어디 다니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외무성에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나라 말을 전공했나? 그래서 아랍어 전공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힘든 언어를 배웠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얘기하는 말투네요. 한말로 또 저한테는 깔죠. 저한테는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다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 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 뭐 실장 아바 그럼 치료 잘 받으십시오. 뭐 빨리 완쾌해서 이제 빨리 나오십시오라는 그런 오투로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장아바이. 예, 존댓말 그때는 썼네요. 존댓말을. 그때는 존댓말을 썼죠. 그때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100% 다 존댓말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봤던 강력한 인상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 딱 환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이 이 격세 유전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게 할아버지하고 그게 똑 닮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리 대사님은 그 김여정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김여정이 만난 거는 또 2014년인데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대송산 혁명 열사릉에 참배를 하러 갔었거든요. 9월 달에 이제 김종숙이 사망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오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고영이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고영이 묘소 쪽으로 가는데 뒤에서 실장 아바 하면서 찾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뒤로 돌아보니까 김여정이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참배하려고 아마 거기에 가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만나서 뭐 인사당하고 그다음에 그 김여정이가 저희 장인어른 보고 그 다리 차 사고 났던 건 어떻게 됐나 아프지 않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와서 찾아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기는 듣었죠. 옆에서 쭉 얘기를 하다 그때 목소리랑 들어보니까 또랑또랑한 게 아주 그 똘똘하다 똑똑하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까지 김여정 남편을 보신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네. 어떻게 김여정 남편을 좀 어떠세요? 여기 뭐 한국에서는 언론들이 그 김여정의 남편이 무슨 촬영의 차남이다 뭐 그런 소리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촬영에 안 되는 언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남이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의 남편은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종합대학 특설반에 같이 다닌 그런 학생이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가 한 178, 18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남성답게 생겼고 현직은 인민군 총정치국 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평창 왔을 때 임신했을 때 왔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 배를 이제 모피코트 같은 것들로 가리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정보는 알고 있었겠죠. 근데 기자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애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게 굉장한 관심사였는데 오늘 여기서 출생의 비밀을 유현우 대사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유현우 대사 말씀을 저희가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 같은 분들이 아니면 도저히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 정보당국은 사실 그 이전까지도 다 김정은의 생모 이름을 고영희로 알고 있었어요. 나도 고영희로 알았어요. 그 비석 사진을 누군가가 찍어온 거에 고용희라고 돼 있는 거를 보면서 이게 고용희가 맞구나. 그리고 미국에 간 이모는 고용숙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였고 또 하나 김여정의 남편과 관련한 얘기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봤다는 사람은 저도 이제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 분이 와가지고 저희한테도 아마 얘기하지 않으시는 많은 정보들을 또 정보기관에 제공하신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이 북한의 고위층이나 북한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엄청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여정 관련 이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2019년 2월달에 이제 그 하노이 너딜로 끝났잖아요. 그때 웸성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웸성에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웸성 딱 뒤에 뭐가 있냐면 중앙당 그 체육관 있잖아요.
그 중앙당 체육관에서 외무송대 중앙당 조직부 탁구 경기를 조직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현송월이가 응원대장을 했습니다. 나와서. 그래가지고 뭐 이제 현송월이가 뭐 외무송 뭐 죽여라, 뭐 중앙당 이겨라, 뭐 별이지. 그럼 지금 그때 선수예요? 나는 그때 선수는 아니었죠. 나가셨어야지. 아 근데 이제 그때 최선희가 그때는 최선희 상이 외무송 일부상 할 때입니다. 일부상 할 때인데 일부상으로서 외무송 대표 그 최선희가 탁구를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상으로서 외무송 간부 팀으로 나갔는데 지금 복식을 하는데 지금 현송월이가 그러니까 최선희가 이제 서버를 열려고 이렇게 들었다가 기분이 잡쳤죠. 최선희가 좀 머리가 좀 약간 그렇게 잘 돌지 않는 반면에 심장이 크거든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다가 공을 탁에다 이렇게 놨어요. 저랑 같이 놓고 돌아서서 현송월이한테 대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담으려고 잘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담으려고 잘했다. 입 좀 다물라. 딱 요 동작을 했어요. 세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쌓여졌거든요. 감히 그 김정은이 이제 있는 앞에서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외무송 사람들도 몽땅 다 긴장했댔고. 심장이 두 개인가 보다. 김정은이가 이제 찾았어요 현송월을. 그러니까 현송월이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김정은이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송월이가 최선희한테 가서 일부상 동지 이거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를 했어요. 입 좀 다물라 그랬겠지. 사과를 했어요. 최선희가 간단치 않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는 외무송이 졌습니다. 조직부가 워낙 탁구 세거든요. 그래서 외무송이 졌고 끝나는데 이제 밑에 응원하러 갔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김정은이 퇴장하면서 식사를 조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무송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나가는데 우자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나가거든요. 그 감히 거기서 뭐 근데 그때 김여성이가 중단해가지고 이제 아 이거 외무송 동지들 이런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하니까 그냥 우자 다 둬두고 그냥 가시라고 엄청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외무송 사람들 속에 그 여성 부부장 동지는 굉장히 배려심이 있고 현송월이고 쌍 XX 엄청 욕을 많이 했죠 그때. 예. 이런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이거 다른 데서 못 듣는 얘기잖아요. 별거 아닌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어떤 그 권력 구조 안에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는 캐릭터들, 관계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사실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그러네. 이러고 나서 최선희를 굉장히 김정은은 아끼게 되는 거거든. 너무 재밌다. 다른 사람 다 잘라도. 현송월이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 당했네. 직접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그 본인들이 본 이야기, 나눈 대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생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격이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젊을 때 좀 호남형이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훈련한 도중에 뭔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총살을 당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걸 보니까 김지 기자님 복잡다단한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갑자기 인자했다고 화냈죠. 그래 그러니까 다혈질이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일규 참사님이 김정은 얼굴이 굉장히 붓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거를 우리 정부기관이 굉장히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일단 수면 장애가 겪고 있는 게 그다음에 굉장히 심리 불안정. 그래서 성격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 이면에는 김정은이 굉장히 잔혹한 어떤 폭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를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막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외교관들은 천하의 어떻겠습니까? 장성택을. 천하의 장성택. 이렇게 끝나는 김정일도 저기 하다. 회의 중에
지금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집권 2년 만에요. 고모부입니다.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이에요. 가장 친한. 고모부인 장성택을 그냥 총살에 사용하는 개인 화기가 아니라 고사총을, 사실은 저 총알을 맞게 되면요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사포. 이 고사총으로 끔찍하게 죽여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이후에 그 많은 정치 권력에서 이제 이탈하는 분들이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삼사님께서는 이 상황 알게 되셨을 때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어떤 기분이셨는지. 제가 이제 때는 제가 쿠바에서 총총강호 사건을 한창 담당해보고 있을 때인데 당시 이제 쿠바 대사가 이제 전용진 대사였습니다. 장성택이 매우죠. 장성택이 그 누나가 이제 장계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협상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쿠바에서 당장 복귀하라는 겁니다. 대사관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아직 마무리를 못했는데 아무튼 저간 오라니까 가자 해서 그날 새벽에 아바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애가 갑자기 아빠 조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제 조국에 간다? 내가 임기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조국에 간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뭔가 집에서 누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다음부터 긴장이 되죠. 밤잠 자기 힘들죠.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그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총총강호 사건 때문에 북한에서 협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대사랑 이일규 소기관이 평양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정보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뜯어봐야 미스테리인 게 대사는 총총강호 사건 아예 관여 안 했댔습니다. 담당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대사야? 아무튼 뭐 지시니까 그때 또 났죠. 또 나가지고 이제 전용진 대사도 그때 엄청 떨었거든요. 나보고 계속 물어보죠. 이제 뭐 가문에 무슨 간부 없냐? 아니 뭐 잘못할 수 있는 사람 없냐? 뉴스를 몰라요?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을 호송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제 안전대표가 붙거나 다른 사람이 붙으면 이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렀죠. 눈치 못 채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부른 거예요? 그렇죠. 사형 전에? 그렇게 해서 내가 평양에 도착해서 한 주일 만에 베이징에 다시 나왔습니다. 베이징에 나와서 바로 이 뉴스를 봤죠. 장성택. 그러면 미리 준비는 돼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전용진 대사는 제가 저랑 처음 이제 평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전용진 대사님 집에 갔댔거든요. 요건 회수 때문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만났죠. 제가 집에 가서 요건을 받았고 그때는 받고 눈치를 채고 있는 확실하게 그때는 알고 있었죠. 워낙에 장성택이 혁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혁명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설마. 그 뒤로 이제 이틀 있다가 장계순 부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부인은 비행장 공항에서 바로 데려갔죠. 집에 안 가고. 수용소를 보냈죠. 수용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해외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관리소라고 합니다. 관리소를 보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뒤에 사건이 있은 줄 몰랐고 결국은 이제 그 일가가 몽땅 그 관리소로 갔죠. 제가 2013년 10월 초에 귀국을 했거든요. 바로 귀국하자마자 이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하면서 10월 말인가 그때 리룡아 행정부 일부 부장하고 장수길이가 먼저 잡혀 들어갔거든요. 보이부에. 그 다음에 11월 말 그쯤에 이제 장성택이 끌고 가서 장성택이랑 같이 고위급 인물들이 다 가서 사용장에 가서 이 두 명을 고사총 사신 고사총으로 쏴서 완전히 살점 다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쐈거든요. 그걸 이제 간부들도 다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와서 저희 장인어른이 한 일주일간 침식을 잃더라고요. 그 끔찍한 광경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양청송 부부장, 그다음에 박춘홍 부부장 뭐 해가지고 부부장들 줄레줄레 해가지고 매일과 같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라인. 그 라인들 100% 다 아작을 냈거든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40명 정도로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 간부가 40명을 날려고 했다고요?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부부장만 6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부 과장하던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죽었거든요. 그때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총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 12월 31일에 저의 장인어른이 12월 30일이로구나 그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장모람 뭐 해가지고 가슴 콩콩 이거 없어졌으니까 그때 또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도 뭐 오야 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1월 1일인가 그때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마식용 스키장 개관식 하기 전에 거기에 일부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도 비슷하게 이제 하고 왔는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1월 1일 날 아침에 왔습니다. 30일 날 갔다 아침에 왔는데 하는 말이 그때 그 장성택이를 왜 처형하게 돼 있는가를 김정은이가 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 너는 꼬락서니가 너무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똥을 싸갔다고 하는 정도로 이제 너무 푼스테기 없이 놀아서 이제 3년상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 계속 매일과 같이 죽어 나갔는데 저의 장인어른이 들어와서 오면서 또 하루 저녁은 또 오늘도 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말을 또 이렇게 들리니까 도청장 치르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갔으니 오늘도 또 이렇게 됐다. 아이고. 누구 죽었다. 네, 또 이거 누구 하나 쐈다는 거죠. 와. 그때 분위기는 정말 아수라장했댔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때 뭐 지인 친척을 떠나서 송이 장 씨라는 이유만으로도 다 불러들여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해외에 있을 때 멀타 건설회사 사장님이 송이 장 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 근데 불러들일 때는 그 이유를 얘기 안 해요. 그냥 저국에서 널 부른다. 그래서 갔는데 한 달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한 10년이 늙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도 난 살아서 왔지. 그냥 자기 장씨라는 이유만으로 장성택 라인이라고 그렇게 보이부에도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장성택 숙청의 그 피바람이 와사사사 때 그거를 싹 피해서 여기 오신 분이 있죠. 오, 진짜? 제가 전국 13년도 1월 달에 베트남에 갔거든요. 그다음에 12달 있다가 장성택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베트남 주재 북한 조사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북한 외무성이나 다른 중앙부처들의 그 장성택 부부장 그 라인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엄청나지. 삼촌이 그때 그 라인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삼촌이 그다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장성택이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거기다 편지를 써 올렸거든요. 좀 삼촌이 이렇게 돼서 돌아갔으니까 좀 어디까지나 뭐 좀 와주시면 안 되나. 그 옛날에 종이 있는데 그렇게 썼는데 그때 장성택이가 자기는 오지 않고 자기 그 비서격으로 한 명을 보낸 거예요. 장례식장에. 네, 그러다 나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문제고 이거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장례식장에 사람 보내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 긴장하는 게 그때는 뭐 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고 들어가서 어떻게 돼가는지를 가늠하기 힘드니까 자체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택 사건이 딱 지난 다음에 보위부 금융조가 각 나라마다 쫙 파견하지 않았어요. 지역별로. 사상투쟁하고 뭘 쓰고 개별적으로 하고 다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나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꾸만 이렇게 잡아가는 걸 국제사회가 우식하다 나니까 이제는 그 부임에서 저국으로 들어갈 때쯤에 잡아가거든요. 구전에 와서 잡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날짜가 어딘 되는데 제가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 달아났거든요. 달아났어. 네네. 너무 잘하셨다. 근데 참 이거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미친 독재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미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인자를 안 키워요. 이인자는 반드시 숙청당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숙청에 원칙이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기준이 없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히틀러랑 이 김씨 왕조의 독재자들이 이제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히틀러가 1933년도에 이제 집권을 해요. 나치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34년도 이제 1년 후에 토사구팽을 합니다. 이제 에른스트 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오른팔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계속 기어오르는 거예요. 히틀러 뒤에 없고. 그래서 히틀러를 보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얘는 왼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그때 히틀러가 봤을 때 장성택 같이 이거 가만 놔두면은 이거 더 일이 크게 되겠다. 싹을 뽑아버리자 해가지고 디데이를 잡아요. 1934년 6월 31일 장검의 밤이라고 해서 긴 칼 다 죽이자. 원칙 아무것도 없어. 에른스트 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얘만 죽이면 되잖아요. 얘 이왕 얘 죽인 김에 지금까지 나 욕했던 언론인, 나 욕했던 학자, 나 도움 안 줬던 친구 그날 밤만 원칙도 없이 500명을 죽여요. 이걸 장검의 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서구 사회가 경악을 합니다. 미친놈 나왔다고. 1934년이면 우리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경악을 해가지고 유럽의 도이칠란드에 미친놈 등장했다 라고 하면서 신문에 나요. 동아일보에서.
요 사진이에요. 자, 이 고모부인 장성택의 자녀 숙청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결국 배가 다르긴 합니다만 자신의 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총을 맞거나 칼을 맞은 게 아니니까 저렇게 걸어 다니니까 저게 긴급 상황인 걸 모르는 거야, 공항 직원들도. 어머, 다리 쩔룩쩔룩. 아니, 그래도 자기 형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었고 난 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2017년 2월로 기억됩니다. 그때 진짜 전 세계적으로 특정 보도감이 있었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김종남이를 죽일 만한 사람이 김정은이밖에 또 있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누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한국이 김종남이를 죽일 아무런 무슨 인과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북한에서 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봤던 거는 북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김종남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그래도 백두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자 기본 원칙에 따르다고 해도 이제 김종남이가 김종은이보다 저 소렬이 앞에니까 그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암살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가서 술 먹고 그래도 중국의 관할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 북중 관계가 나쁜 상태니까 차라리 이렇게 독구다이처럼 놀고 있는 김종은이보다는 이제 자기 괴뢰로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김종남이를 앉히는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김정남이 살아있음으로써 김정은의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니까 그걸 이제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사실 그때 저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김종남 사살 때 북한 외무성에서 정말 몰랐거든요. 아 뉴스를 몰랐어요? 전혀 이제 완벽하게 차단이 됐고 전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후에 김종남 사살 죽은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닥 제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그 장성택이 하나 죽임으로써 김정은이가 군 대내 대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후폭풍을 당했습니까? 살인자, 고모부 죽인 사람 뭐 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또 앉아 말씀하신 대로 한 40명 이상 되는 간부들을 숙청하고 노동당 행정부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큰 이제 폭풍을 일으키는 거를 감안하고도 죽였잖아요. 김종남 사실은 뭐 이 사람은 해외에 나가 아무런 파워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죽이기도 편리했고 그럼 왜 굳이 이 사람을 죽였겠냐? 말씀하신 대로 잠정적인 위협이 됐으니까 죽이지 않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성택이 2013년 12월에 사망하면서 김정남의 사망은 사실 예고돼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3년 2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김정남이 결국은 장성택이 중국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후견 세력으로 이렇게 또 마카오나 베이징을 무대로 중국의 고위 지도층들 영도그룹하고 김정남이 오랫동안 교류를 한 게 있었고 사실 중국의 지도부가 김정남을 어떻게 보면 비호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성택을 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김정남을 제거해야 내 권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사실 김정남도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김정남이 그때 그 암살당하던 시점에 보면 한국으로 심지어 망명한다는 얘기가 맞아.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돌기 시작했었고 더 놀라운 건 이제 김정남이 결국은 죽은 다음에 드러났지만 CIA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심적인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는 거를 김정은도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거는 제거를 해라. 이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이 막 규명됐을 때 우리 국정원을 취재해 보니까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이건 국가 보위성하고 북한의 외무성이
직접 김정남 암살을 주도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외무성 형들 3명 앉아 계시지만 외무성에서는 누구 죽이고 암살하고 공작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돈을 벌면 벌지. 그래서 아니 외무성에서 이렇게 암살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나. 이게 아직도 그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거 사진을 보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 북한 외무성 사국에 있던 이지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2013년도 1월 달에 베트남 대사관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에 가니까 제일 먼저 그 참사님이나 대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지은이가 잡혀갔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어 잘하니까 1호 통역 후임으로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대사가 대표단 나와서 통역 좀 하라 그러면 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머리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거에 노출이 돼서 갔다 그 정도 되게 되면 베트남에 못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단으로 또 나온 거예요. 나갔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대표단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북한 대사관에 찾아와가지고 도착복을 해야 되거든요. 도착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지훈이는. 그다음에 후에 그 사진을 보고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이 때부터 거기에 베트남 학교를 다녔고 아버지가 대사를 했으니까 베트남에 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야를 북한으로 소환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을 뭐 잡아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이지훈이가 옛날에 알고 있었거나 이런 지인들을 통해서 사람을 흡수해서 같이 김정남 살인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어 유창했던 이지연이는 그 당시에 그 공작에서 꼭 필요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 여성 도안 흐엉티를 유창한 베트남어로 속여서 이게 뭐 깜짝 TV쇼 같은 거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폰에 묻혀가지고 저기 있는 저 남자 얼굴에 이걸 확 바르고 하면 그 사람이 놀래키면 우리가 카메라로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두 개의 이제 VX 화학제를 결합시켜가지고 독사를 시킨 그건데 결국은 이제 베트남 현재 외교 아카데미까지 나온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독살 공작에 써먹은 거죠. 아니 이 참사님은 가장 최근에 김정은을 보고 또 수행을 하셨잖아요. 혹시 김정은의 좀 이런 좀 잔혹한 면을 좀 보인 적이 있나요? 김정은이 이제 잔혹한 면은 이제 여러 기회들이 많이 발휘가 되는데 제가 딱 김정은을 이제 보자 할 때 정말 잔혹함을 한번 봤어요. 디아스카네를 이제 왔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이가 이석주랑 같이 이제 맞이를 했고 그때 이제 학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전 페루 주재 북한 대사를 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스페인어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당신 2등이다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페인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잘하면? 오랫동안 이제 쿠바 이제 소기관 생활도 했고 이제 쿠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스페인어의 천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1개월 정도 이제 그 통역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때 당시 거의 환갑 나이가 됐었는데 학철 대사가 지금 통역을 붙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통역은 제대로 했죠.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레드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국가수반이 지나갈 때 통역이 그 레드카펫을 밟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레드카펫을 밟고 갈 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자꾸 얘기를 해요. 들어와서 딱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이게 참 불편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유병대 사유까지 다 하고 이제 그 차가 와서 그 타고 들어갔죠. 우리는 야 그래도 비행장 행사 잘 됐구나. 그 김성남 부장이랑 내가 옆에 있었고 옆에 몇 사람 있었는데 행사가 잘 됐구나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김성남 부장 비아폰이 울렸어요. 딱 보더니 원수님 전화 온다는 거야. 또 받았는데 화가 똑같이 나가지고 뭐 아예 내가 그때 불과 한 2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원수님 전화다라고 하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들리지만 그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화가 나서 얘기를 했죠. 김성남 부장이 아예 완벽하게 긴장이 돼가지고 예 하더니 그때 11월 달인데 엄청 추웠어요. 그 추운 장소에서 이제 그 말 듣으면서 그 학철 대사가 땀이 막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결국 이자 구분은 작살났죠. 작살나서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아 저거 어디 저런 건방진 놈자기 처음 봤다고. 아니 내가 말하는데 도중에 막 끼어든다는 거야 통역이. 그래 동시통역이라는 건 이제 한국말은 쭉 얘기하다 거의 3분의 2쯤 얘기하면 뒤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동시통역기를 쓸 수 있게 들어가거든요 통역을. 그게 동시통역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이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통역이 자꾸 들어오니까 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야, 내가 뒤에서 무슨 말 할 줄 알고 통역이 끊어. 건방진 놈 말을 행동도 똑바로 못하고 이제 뭐 제대로 다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그 따라다니지도 못한다는 게 레드카페 이게 제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못한다.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지. 기본적인 상식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난 그 광경을 옆에서 봤죠. 와,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한 주일 정도 이제 그 비판을 받고 비판서 쓰고 해명이 돼서 나왔죠. 사실 그게 죽을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 밟지 말라 그래서 했죠. 다행히 그때 학철 대사가 죽지 않고 나와서 얌성에 다시 복직을 했죠. 근데 우린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야. 근데 사실 매뉴얼에 통역 매뉴얼에 말 다 끝난 다음에 통역을 한다는 게 없습니다. 너무 길지. 국제부에 돌아가서 1개월 동안 할 때 이제 공부도 하지만 이런 매뉴얼 학습도 다 시키거든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즉흥성 예수 사람이 날아가게 됐는데 이 사람을 치사하고 보니까 이런 매뉴얼도 없고 이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주면 김정은이 너 부신 대조건이가 또 이제 허물어지는 거 실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간 그 비판서를 씌웠죠. 그나마 산 거네요. 그나마 살았죠. 국가라는 건 어떤 시스템화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통치자 한 명의 어떤 즉흥성, 그날의 기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생사 여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걸 과연 이제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이거 사실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럼요.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예. 이 뒷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김정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공포 그리고 약간 칭찬 몇 마디 이런 걸로 사람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거에 좀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 때 북미 정상회담 때 통역을 맡았던 김주송이라는 1호 통역이 있습니다. 용어 1호 통역인데 이 친구가 저하고 대학 동창이거든요. 그리고 1989년에 이제 동시통역연구소라는 곳을 평양 외국어대학 안에 만듭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이 친구랑 같은 동시통역연구소 학생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용어 천재라고 할 정도로 용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해서 외무성에 있다가 아까처럼 이제 국제부 8가로 옮겨간 거죠. 통역 1호 통역 전담으로 해가지고 용어 통역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 사람이 이제 하노이 회담을 성과적으로 보장했는데 본인도 아마 성과적으로 다 보장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그러니까 회담한 이후에는 회담록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대체로 통역을 했던 사람이 위주로 해가지고 면담이라든가 이제 회담이라든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면담록, 회담록을 작성하는데 이 회담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제 김정은이 말한 거를 좀 말끔하게 이제 반듯하게 이제 말마디를 다 또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지? 예. 그러다 나니까 이제 쭉 좀 말다듬기를 해서 이거를 회담록을 완성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걸 보고 야 내가 언제 이런 말해서 야 내가 언제 이런 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다 나니까 또 기분이 안 이 좋아. 사람이 큰 맥락에서 바꾼 거는 없고 어미 처리하고 뭐 그런 거로 순화시키는 그런 작업만 했다는 거로 해서 조직 지도부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종훈이가 일단 야 이거 내가 한 말을 난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썼어? 그렇게 됐으니까 수능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로 제기가 된 겁니다. 좀 보태자면 네, 이제 통역은 완벽하게 잘 보장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싱가포르 회담은 그래도 성과가 있은 회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이제 그 북한에 이제 회담록, 면담록, 말씀록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회담록 정리를 했는데 통상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읽어요? 우리 간부들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통역을 하는데 간부들 그건 면담록이라고 하는데 면담록 정리하면 간부들 사인을 받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한 거 맞다라고. 근데 김정은한테 누가 사인을 받습니까? 그럼요. 대체로 안 보거든요. 근데 그날 또 재수 없이 이제 김정은이가 그때 싱가포르 회담 때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야, 그 회담록 가져와. 그래서 본 거예요. 딱 보는데 정말 미끈하게 문장이 막 욕했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닌데 자기 말투는 알죠, 자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부에다 과업을 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봐라라고 하니까 김주성이한테 내려가서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원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니까 김주성이가 말을 잘못했죠. 사실 그 이제 내가
그 원수님이 위대성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려고 내가 조금 거쳤습니다. 아이고. 그대로 보고됐어요. 김정은이가 그러면 네가 나보다 말 더 잘한다는 거야? 네가 만들어준 거냐 이거잖아. 이게 어디 이런 원래 비대한데. 반당적인 행위가 있어? 반당.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직부에서 이제 김주성이 반당 쪽 행위에 관한 이제 초벌 사상투쟁을 했습니다. 야, 중앙당에서 사상투쟁하는 거야. 해가지고 사상투쟁을 해서 김주성이 초리안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김정은한테 보고하면서 김주성이 비당적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총알을 했고 현직에서 해임해서 이제 노동 단련을 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올렸죠. 김정은이가 딱 그걸 보고 야 내가 언제 비당적 행위라고 했냐? 왜 그래? 반당적 행위라고 했지. 반당. 그게 뭐예요? 비당하고 반당의 차이가 뭐야? 비당 반당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당은 당의 원칙을 좀 우겼다는 것이고 반당은 당의 원칙을 거부하고 반대한다는 것이고 반혁명적인. 성질적으로 다른 거죠. 반동이지. 반동. 편법하고 불법 중에서 반당은 불법이고 비당은 편법이고. 또 세졌네. 북한에서 반자 들어간 거 달고 산 사람을 못 봤어. 반동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내가 언제 비당이라고 했냐 반당이라고 했지라고 해서 조직부가 사상투쟁을 2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상 또 했어요. 하고 다시 제소를 올려서 김주성이 반당 쪽 행위와 관련한 초리안 해가지고 출당, 출직, 지방 추방 그야말로 운명이 무너졌죠. 북한에서 출당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마 그럼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그 인간이 운명이 무너지는 그 과정이거든요. 김정은이한테 반당 분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안 되지. 아니 이건 좀 너그럽게 해주면 안 됩니까, 김 기자? 이 반당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통역도 잘하는 사람인데 아까운 거죠. 외무성이 보기에. 그래서 원수님께서 반당이라고 했는데 알고서도 비당 쪽으로 문제를 처리한 건데 김정은이 그걸 콕 기분이 나빴던 거죠, 뭔가. 내가 반당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장성택을 처형시켰을 때 국가 전복 음모죄를 뒤집어씌웠거든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반당 반혁명적인 죄. 거기에 나왔던 그 반당을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통역사에게 적용한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죠. 아니 참 이거 보면 볼수록 김정은은 연산군의 환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2가지 공통점이 아니, 있어요. 진짜 하나가 닮았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 콤플렉스가 있어. 진짜 해비윤 씨. 뭐 이제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라는 제일 교포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지 마음대로 해요. 연산군은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야 이리 와. 너 시 한 편 적어. 시나 보고 시켰어요. 그래서 시를 적는데 잘 보이려고 한 편, 2편 쓰자. 2편 쓰면 더 좋아할 거야. 2편을 갖고 간 거야. 딱 보더니 연산군이 야 내가 한 편만 쓰라고 했는데 왜 너 2편 썼어? 죽어. 이걸 봤을 때 약간 연산군이랑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야. 자기 진짜 기분이야 기분.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통역사 김주성이 이제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노이 회담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떨 건데?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날렸잖아요. 그럼 이제 대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성 통역사가 하노이에 통역사로 김정은을 따라가요. 이름이 이제 신혜영인데 무섭다 야. 저 옆에 있기가 무서워. 그래서 신혜영이라는 이 신예 통역사 신예가 처음 나타났을 때 우리 언론에서도 이거 뭐 잘하면 제2의 최선희 외무상 되는 거 아니야? 최선희의 대를 잇는 외무상의 어떤 뉴페이스 아니야? 뭐 이런 언론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신혜영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알바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신혜영이 바로 앞에 김주성 선배가 어떻게 달아나는지를 봤잖아요. 너무 긴장한 거예요. 너무 조심조심했던 거죠. 예를 들어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기 직전에 김정은이 다급하게 트럼프를 불러 세워요. 내가 한마디 더 할 말이 있다. 근데 그걸 통역사가 옆에서 빨리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혜영이 머뭇대는 사이에 트럼프가 방에서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야, 이건 크다. 너무 당황해서 그 직후에 이제 한 이 외신 기자가 김정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통역사 신혜영이 듣다 보니까 이건 야 이거 뭐 싸우자는 건데? 말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당황스럽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원수한테 이 질문을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가 머릿속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했는데 이게 웬걸 트럼프 쪽의 통역이 이걸 대신 통역해줘버린 거예요. 야, 그 사람 또 왜 그랬지? 이래버리니까 저희 기자들도 아 신혜영 날아가겠다 이런 걱정했었거든요. 자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아 불안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어요.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Tim, are you confident? Thanks, Tim. 김 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어머. 이거 해야지 왜 저 사람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나 아빠 지금.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눈이 막 흔들린다. 김정은이 화가 났어. 더군다나 김정은이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긴장 아니 저 분이 엄청 긴장했어 지금. 와 어렵다. 미국 통역사 너무 잘. 근데 나는 저 김정은 통역사가 너무 불쌍한 게 지금 저 미국 통역사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죽지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만 영어를 한 사람은 아무런 국가 수반을 대할 때 다 김정은처럼 대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게 자유롭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얼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뭘 말해도 주눅 들고 여기서 말해도 주눅 들고 하지만 미국 통역사는 자신 있잖아. 너무 자유로워. 뭘 해도 되잖아 자기는. 심지어는 이제 전임 통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불쌍해요 지금. 수준이 안 돼서가 아니라 너무 경력자 당황하니까. 있잖아. 경력자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원래 이제 그 신혜영이 이제 외교 관례상 국가 수반들 통역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내 통역사가 통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내 통역사가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상대방 통역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사실 하노이 그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신혜영이가 통역을 했는데 트럼프가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성 통역국장이 트럼프한테 수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김정은이가 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기분이 나빴는데 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통역 자체는. 돌아오면서 이제 그 무슨 용철이 날라보내고 이걸 날라보내고 하면서 이 신혜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말도 제대로 못해서 말이야. 상대방이 뭐 이제 수정하게 만들고 거기다 겉멋이 잔뜩 들어가지고 몸에 향수 그냥 진하게 불어. 내가 숨 막히는 줄 알았어. 얘기가 됐죠. 향수까지. 그러다 보니까 듣는 우리가 섬찟하네. 취향도 가지만. 그래서 자천이 됐어요. 신혜영이는 기본 그 제목이 그거였죠. 그때 제가 기억컨대는 신혜영이가 좀 잘 사는 집 애거든요. 영어까지 잘 살아 보여. 그때 말한 건 샤넬 향수를 뭐 많이 좀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들어간 거 이제 짝퉁 본인도 아무래도 이제 그 1호 통역도 하고 대사 행사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좀 뿌렸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회담이 잘 됐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가뜩이나 기분 잡치는데 그 냄새까지 기억이 난 거예요. 향수 때문에 자기가 말을 더 못한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상대방 통역이 조금 수정해주는 눈치도 보였으니까 기분이 나빴죠. 자존심 상하죠. 그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저 인재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노력도 하고 돈이 들어가고 개인의 어떤 그 열심히 한 그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그냥 순간의 기분으로 저런 북한 최고 엘리트들 날려버린다는 게 사실은 북한이 가진 또 한계인 것 같은데. 김정은이 러시아 자주 가잖아요. 그럼 러시아어도 또 따로 있을 거니까. 원래 그 러시아 통역도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우악도 잘하고 무게감 있게 하고 무엇보다 이제 주변을 잘 의식을 안 합니다. 좀 무게감이 있는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저 친구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랑 교제를 될수록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람이 좀 졸제가 많고 몸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묵직하게 통역을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저런 걸 좋아하거든요. 값싹값싹한 걸 싫어하고 바로 저 친구 존에 있던 친구가 이제 날아간 것도 너무 가볍게 놀다가 이제 날아갔죠. 그 전에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전순철인데. 전순철이 맞아요. 예, 그 전순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존의 전순철이라는 러시아 1호 통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어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방문하면서 김정은이 그 이제 동전 같이 이렇게 주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이렇게 꺼내고. 그거 끝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일어서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일어서서 아무래도 뭐 답례 연설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두시면 됩니다. 뭐 뒤에서 하는 게 100% 다 들렸단 말이죠. 그 끝난 이후에 이게 고순이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에 당장 이 새끼 떨가버리나 해서 다음 날로 평양에 들어가고 여자 같이 대동했던 여자가 다시 1호 통역을 맡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의존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보를 됐는데 줘야 되는 거죠. 자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제 뭐 일어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를 다 들리니까. 예, 다 들리니까. 그럼 조용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뭐가 돼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성가시다는 거. 아니 대박이야신 태양한데 어머. 못하겠다. 그 친구도 그만하면 러시아어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이 평양외국어대학을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저 러시아에 가서 4년 동안 어학실습을 하고 소기관으로 또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8년을 배운 친구인데 세상에. 러시아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 친구도. 근데 이렇게 말을 뭐 제대로 잘못했다는 거로 해서 다음 날로 떨게 들어가서 혁명한 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혁명하면서.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홀대하고 못 살게 굴어서 탈북하게 만들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또 실력 있는 사람들 저렇게 핑계 잡아서 날려버리. 도대체 국가를 누구랑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외국어대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등하는 건 바보다. 왜냐면 1등에서 뽑혀가면은 저렇게 1호 통역사 돼서 순간에 굵고 잠깐 짧게 가는 반짝하고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그래, 거예요. 2, 3등 하면 그냥 좋은 자리, 차라리 대사님이나 참사님 할 수 있지만 너무 잘해가지고 김정은 옆에 가서 빨리 죽으니까. 감시도 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한 처벌도 많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외교관들은 그래도 해외에 있으니까 좀 감시가 덜하지 않나요? 북한과 아무래도 관계가 좋은 나라인 경우에는 감시가 조금 덜하겠죠. 근데 북한 외교관들한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제일 큰 고통을 받는 게 김정은이 핵실험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하게 되면 그걸 수습하느라고 정말 여념이 없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총 6차례를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4차례니까 한 70% 정도를 김정은 집권 시기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교관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가 내 얼굴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가 정말 잘 돼서 국가 이미지를 쫙 이렇게 올리게 되면 더불어서 자기가 궁지로 빛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자꾸 그런 엉뚱한 그런 진짜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계속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회 같은 데 참가해서 외교단하고 같이 행사할 때 그때 이제 김일성이 배지, 김정은이 배지 이렇게 달고 이만한 큰 거 있습니다. 여기다 달고 배지를 달고 공식 행사장에 가게 되면 이거 보고 다 뜁니다. 북한이라고. 아이고. 예. 나 혼자 왕따 된 기분이죠. 완전 이렇게 쭉 또 이쪽으로 찾아가게 되면 한 몇 마디 하다가 이 친구는 또 뭐 하면서 또 갑니다. 또 왕따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니 진짜 핵실험 때문에 이 대북 제재가 더 강해지면은 외교관분들은 손발이 더 묶이는 기분일 것 같은데 6차 핵실험 이후에 그 대사관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2017년 9월 3일이었죠. 그때 6차 핵실험이. 6일이 지나서 9월 9일에는 북한에서 뭐 소위 공화국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9일을 맞으면서 대사관들에서 연회를 차리거든요. 대체로 국경절 연회는 한 사람 앞에 나오는 돈이 1.5 내지 한 2유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텔, 오송호텔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오방도 없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200원, 2,300원 1인당 이렇게 되는데 1인당 3,000원도 안 되는 거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국가에서 나오는 그 액수에다가 플러스해서 해당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들 그리고 또 뭐 이제 옥류관을 비롯해서 이제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단위들한테 또 찾아가서 돈을 좀 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한 15,000불 정도 먹게 되면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송호텔에다가 물려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거의 표시로 러시아, 중국, 뭐 심지어 쿠바까지도 안 왔었거든요.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예, 그런 나라 대사들까지도 안 왔고 그래서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한마디로 왕따 국가가 되는데요. 저도 그래도 북한하고 좀 관계가 좋다는 베트남에 있을 때 3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기되게 되면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찾아가가지고 북한의 핵 보유나 이 당위성을 주장해야 돼요. 그게 실적에 포함이 되고
또 면담 기록부로서가 작성을 해서 북한까지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그 가까운 베트남 그 기관장들이나 이분들도 할 수 없이 듣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아예 없이.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실적 얘가 와 우린 그저 내려 읽고 나오거든요, 저리. 아야, 지금 베트남도 얼마나 큰 기업들하고 이 비즈니스도 많고. 예. 아, 그러니까 자기네도 좀 많이 들어가 있네. 난초한 위치에 속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꾸만 북한은 그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무슨 지시가 내려오나 경제적 협조 따내라. 쌀 빨리 들여오라. 그런데 가서 쌀 좀 주세요 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야 너네 우리가 다 줬어 이제 쌀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존에 우리 수령님과 허지명 대통령 사이의 혈맹관계. 그러니까 이걸 강화 발전시키면서 이걸 군독질해가지고 쌀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들은 에이 불쌍하니까 어쨌든 더 줄게. 뭐 이렇게 하면 또 따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구걸 외교랄까? 구걸 외교. 베트남에도 베트남에 쌀밖에 달릴 게 없거든요. 쌀만 계속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뭐 국수로도 받아요? 알랑미 많이 받았지. 국수로 받으신다고 물어보셨잖아요. 이제 참 우스운 얘기인데 사람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게 내려온다고요? 그게 국수가 됐던 쌀이 됐던 심지어 이제 그 복합 용량제라는 게 있어요. 정말 그 영양실 좋은 애들한테 이제 죽기 직전 애들한테 이제 먹이는 그런 유엔에서 이제 후원하는 그런 복합 용량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여라. 사람이 입에 들어가서 용량의 섭취가 될 수 있는 거면 구웠던 것도 가림없이 다 들여라. 이거거든요. 강냉이가 됐든 뭐 쌀이 됐든 이제 국수가 됐든 국수 고급이죠. 고급이죠. 농담이 아니네요. 이게. 진담이거든요, 그게. 제일 곤란한 게 난 저 상황보다 그걸 것 같아. 나는 한국하고 같이 있는 나라에 있는 거. 이거 정말 곤란할 것 같아. 한국 비교가 될 테니까. 우리나라 대사가 있는 곳에 북한 외교관이 있는 거. 너무 비교되겠다. 영국이든 어디든 뭐 이런 데 많을 거 아니야.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요? 베네수엘라가 다양한 이제 국가에서. 그 친북 국가잖아요. 차베스가 집권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정말 제가 베네수엘라에 북한 대사관을 내오는 걸 제가 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꼭대기는 다 이제 정권은 사회주의자들을 다 이렇게 박혔지만 밑에 실무 단계는 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담당자가 오마르였는데 그 친구 보고 빨리 좀 하자. 나보고 우리 외무성 아시아국에서 한국 담당자하고 북한 담당자하고 달라. 북한은 중국이랑 같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이 광복절이라고 하면서 연회를 했어 대사관에서. 베네수엘라에 상주하는 외교단이 그렇게 많은 연회를 했지만 그 베네수엘라 종계 인사들이 그렇게 많이 연회에 갔던 적이 없어. 마시는 거 거기다 많았나 또 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한테 65인치짜리 삼성 TV를 하나씩 65인치짜리 삼성 TV를 하나씩 삼성 비교가 안 돼. 이건 게임이 안 핸드폰 돼. 하나씩 휴대폰까지 준 거죠? 그렇죠. 휴대폰까지 하나씩 대사관도 하나 없어. 줬어. 핸드폰 하나씩. 그러니까 그게 웬간한 상들 장관들은 다 TV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왔고 그럼. 삼성 핸드폰을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왔고 이야. 나는 정말 내 욕을 들어주고 싶어. 까라카수에 북한 조선 대사관 내어오는 거 정말 나는 바래. 움직이지 않아 우리 상급에서. 이거 뭐 인삼을 주겠어. 아니면 뭐 우라늄 돌이라도 하나. 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때 드는 자괴감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래. 외교도 뭐 돈 있어야지. 엄청나거든요. 나는 광복절 행사에 제일 크게 해가지고 TV한 데랑. 이야. 우리 또 국력의 차이. 아니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같이 여기는 외교관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취급을 받고 받고, 계셨다는 건 정말 우리는 모르지. 몰랐어요. 자 어쨌든 결국 본인의 이제 독재 정권을 위한 길만 찾겠다. 이제 김정은이죠. 반인도적이고 무자비한 그의 독재 정치 이거를 제지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김정은이 그 독재 정권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 압박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효과도 내고 있지만은 응당한 수준에서 이제 그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정권이 어떤 변화나 붕괴로 이제 유도하는 데는 아직 많은 그 갈 길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한테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김정은 ICC 제소 문제거든요. 물론 김정은이 ICC에 제소된다고 해서 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뭐 워낙에 김정은이가 해외여행 많이 하지도 않으니까 큰 문제 되는 건 없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그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ICC 제소가.
자기네가 이제 수령으로 받들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범죄자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크고 바로 그 때문에 김정은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ICC 제소만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ICC 제소당하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김정일도 제소당한 적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 등등등으로 해서 제소가 됐는데 해봐야 뭐하냐. 솔직히 말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도 있어요. 푸틴, 네타냐후 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막 비웃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상징성이 뭐냐면 인류사의 죄인으로 등재되는 거예요? 등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록되는 그러니까 나와 히틀러와 나와 스탈린이 동급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 에너미라고 하거든요. 퍼블릭 에너미 넘버 원이라고 해가지고 전 인류의 공공의적 1호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북한의 그 주민들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외교관들처럼 국제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국제 그 범죄자로서 이제 등재가 됐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거니까. 아니,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범죄자라는 것까지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야 되는 거야. 오늘 사실 이렇게 외교관 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좋아하는데 이제 정말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정말 죄라는 거는 그쪽 땅에서 태어났다는 그 죄밖에 없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서 사회 실상을 계속 폭로하겠고 제가 지금 대한민국 와서 이제 그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곧 출간할 예정이고요. 제목은 이제 내가 본 김정은 이렇게 달아가지고 제목을 냈는데 재밌겠다. 책 재밌겠다. 이만갑 나와서 다 할 수 없는 정말 북한에 두고 온 우리 동료들의 억울한 심정을 거기에 다 토로를 했고 정말 김정은 정권이 그 야만적인 그 에피소드들이 그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한 폭로 활동 이것도 많이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한테 그 훌륭한 기회를 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 국민이 보답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걸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